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2021년 마지막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는 조금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좀 빠지는 모습이지만 사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성장을 보인 게 바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인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정말 투더 골드문 외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분석해 주시고 시장 대응 전략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첫 출연 때도 나와서 했던 말씀인데 연말 때는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연말 때 시장이 안 좋으면 연초에는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그렇게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한 달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조금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조금만 더 관망하고 지켜보시면 다시 한번 상승장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저희 투더 골드만 함께 하시면 좋은 수익률 다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아쉬운 21년의 마무리는 잘 보내주고 22년을 좀 더 기대해보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이 약 이틀 정도 남은 이제 시점입니다. 우리 연말 조용하게 보내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 비트코인 지금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동 관점도 있고 12월 31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이슈도 있으면서 약간 지금 46,000달러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빠졌다가 45,000 정도 찍고 올라갈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제일 많이 들리는 질문이 이제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개별 종목의 이슈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하락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손절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 어떤 이슈들로 좀 가지 못하고 있는지 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악재는 어떤 건가요? 악재라고 하기에는 역시나 또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화가 나는 좀 이슈였는데 이슈가 화가 나는 건 아닌데 네. 제목이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헤드라인이 나왔느냐. 빗썸 코인원 메타마스크로 출금 금지하겠다, 제한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자, 이것만 딱 제목만 봐서는 악재인가? 이거 이제 큰일 난 건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좀 이제 들여다보면은 악재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재는 아니고 물론 이제 자금 세탁을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불법적으로 어둠 쪽으로 좀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악재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악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어떤 거냐? 일단 메타마스크로의 빗썸과 코인원 내년 1월부터라고 합니다. 1월부터 메타마스크로 출금을 제한시키겠다라고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뭐 가타부타 그냥 다 제한하는 게 아니라 등록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빗썸이나 코인원에게 지금 뭐 신청하는 기간이 있을 건데 그리고 아마 추후에도 신청이 가능할 건데 자기 메타마스크 주소를 이제 등록을 시켜놓으면 그쪽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가상자산 지갑이죠. 그리고 가장 크기도 하고 가장 편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내 핸드폰 번호라던가 아니면 내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내 이메일 주소 어느 하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하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자금 세탁에 대한 어떠한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근데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기능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 메타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밴딩 머신에서 이제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이체가 되고 이런 것들 시스템도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메타마스크 굉장히 좋은 지갑으로 좀 알고 있고 저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막아놓는다, 뭐 금지한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하는 거예요. 자, 화이트리스트가 뭐냐? 자, 화이트리스트 제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거래소 계좌, 내 거래소 계좌에서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뭐 내가 옮길 수 있는 계좌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지정된 계좌로만 코인 입출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에서 좋으냐? 해킹을 당해도 그 화이트리스트에 그 등록이 되지 않은 계좌로는
코인 이동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바이낸스 계좌에 이더리움 뭐 1000개가 있다고 봅시다. 부자네요. 자, 1000개가 있는데 제가 화이트리스트를 등록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업비트, 그 다음에 뭐 메타마스크 이 2개로만 제가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누가 제 바이낸스 계좌를 해킹을 하더라도 그 코인은 제 업비트 계좌, 그 다음에 제 메타마스크 계좌로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좋은 제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빗썸과 코인원에서는 이 제도를 10분 활용해가지고 메타마스크도 적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메타마스크로는 출금을 금지시키겠다, 제한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뭐 호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금 세탁 방지만 뭐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우리는 전혀 관계 없잖아요. 우리가 자금 세탁을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금 세탁할 돈도 없어요. 그리고 자금 세탁할 출처에 돈도 없고요. 그래서 등록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문제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사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출금 제한. 야,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이제 기자분들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제목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이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너튜브 방송 BJ들도 아니고 어그로만 끌려고 계속해서 이런 그 헤드라인을 자꾸 내시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도 쓰면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다 출금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기사 조회수 좀 높여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침에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좀 갔었는데 아무튼 좋은 내용입니다. 악재라고 하면 좋은 내용이고, 오히려 그냥 이 헤드라인만 떠돌아다니면 굉장히 악재일 수도 있겠죠. 메타마스크 뭐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코인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큰 거래소입니다. 큰 거래소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를 막아버리겠다?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헤드라인만 악재였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본다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자금 세탁을 방지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빗썸과 코인원,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트랜잭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을 해서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이 시장 이슈 분석이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메타마스크 출금 제한이라는 제목만 보면 많은 분들께서 좀 공포심을 느끼실 것 같은데,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점, 특히나 이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것들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법안인 만큼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일 건 아니라는 점, 오히려 좀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악재는 이제 2021년 악재에 이어서 2022년에도 되게 악재로 보일 수 있을 만한 이제 악재를 가져왔는데, 중국 이슈입니다. 중국 이슈죠. 2021년에 대부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는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만큼 다 중국에서 많이 시작을 되었는데요. 미국도 있지 않냐라고 해봤자 이제 미국 뭐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이제 그 모든 이제 투자 자산에 영향을 줄 만한 이제 이슈고, 개별 코인,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단독적인 이제 악재로서는 이제 중국발 악재가 굉장히 많았죠. 중국이 CBDC를 발행한다고, 중앙통화정책 통화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지하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부처빔, 그때 맞았을 때 비트코인 약 한 3만 달러까지 이제 떨어지는 등 굉장히 중국이 이슈가 하나 터질 때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헝다 이슈도 존재했었고, 헝다 이슈로는 전 세계 금융시장 거기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등 우리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암호화폐 2021년을 많이 괴롭혀 왔었는데요. 앞으로 2022년에도 중국이 어느 정도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더 괴롭힐 것으로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보통 이제 2021년 암호화폐의 채굴의 시장으로 불렸던 이제 중국, 거의 약 한 75% 정도 이상의 이제 채굴을 중국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난, 호주와 무역 분쟁이 있죠. 전력난이랑 그다음에 CBDC 발행으로 이제 암호화폐 채굴을 하지 마라라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채굴기는 뭐 0%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는 해주고 있지만, 즉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제
이제 지갑 이동을 봤을 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중국의 이제 채굴기 퍼센트가 전체의 아직도 한 20% 이상은 지금도 현재도 중국에서 계속 채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중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 시장에서 아직까지 시장의 선 지배자였던 이제 중국의 이제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헝다 이슈. 28일 날 한 번 더 헝다 이슈가 터졌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라서 이제 헝다가 약 한 3,032억 원, 이제 달러로는 2억 5,52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제 뉴욕 시간으로 28일 날 업무 시간에까지 다 상환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디폴트에 이어서 이자도 제때제때 계속해서 갚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헝다 이슈가 개별적인 이슈지만 이 헝다에 파생된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달러 채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블랙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이런 자산이 터졌을 때 이게 파쇄적으로 금융 연쇄 부도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악재가 아직도 남아있고 2022년에도 이 헝다 악재는 계속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헝다가 이제 달러채를 못 갚으면서 디폴트 거의 이제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제 디폴트 선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헝다가 디폴트가 되면서 중국 정부 처음에 도와주지 않는 듯 보였지만 이제 나중에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서는 중국의 이제 GDP의 약 30%가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개발 산업입니다. 건축 산업이죠. 만약에 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헝다 그룹, 부동산 1위 그룹이 파산하게 된다면은 전체 중국 GDP의 약 2%가 이제 하락을 할 정도로 강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내수 위주로 지금 자금을 쏟아 부어서 지금 다시 뭐 개발을 다시 공사 현장에서 다시 이제 뭐 개발을 하는 식으로 이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랑 협력업체 등의 이제 중국 정부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인 것은 내부적인 중국 내부에 이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제 달러채는 약간 좀 갚아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이제 헝다 그룹을 먹으면서 이제 팔다리 해체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렇게 앞뒤 다른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최근에 이제 텐센트, 알리바바, 우리 마윈형 있죠. 팔다리 다 잘리셨죠 지금. 네, 그런 걸 보았을 때 중국이 언제 입장을 다시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요소는 아직까지 또 시장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추가적으로 우리 중국 정부 암호화폐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조사를 했는데 이제 케빈 이제 루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각 정부 기관, 이제 펀드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위는 그로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약 한 3.1% 정도 전체 비트코인 지금 2,100만 개에서 1,900만 개 정도 채굴되었죠. 1,900만 개의 이제 약 3.1% 65만 개 정도, 65만 3천 개 정도를 지금 들고 있고요. 2등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약 0.9%, 중국 정부만 0.9% 정도 들고 있는데 이 수량이 약 19만 개 정도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만 19만 개라는 거 알고 계셨을 때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이 초기 시장이잖아요. 암호화폐. 초기 시장인데 19만 개만 들고 있을까요? 제 생각엔 더 많이 중국 시민들 그리고 또 일단 인구가 굉장히 많죠. 중국 시민들 그리고 기초 채굴업자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많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하락이 지금 며칠간 사이에 하락이 이어졌을 때도 지금 바이낸스 이런 데 후오비 글로벌 이런 거래소에 들어온 자금 출처를 보면은 중국발 코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에도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괴롭힐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으면 대응을 할 수 있듯이 중국발 악재는 이 정도는 예상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2021년 올 한 해 시장이 좀 휘청였던 시점들을 보면 부처빔도 그렇고 부다빔도 그렇고 그 외 시점들도 중국발 악재가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몇 번 연출됐었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채굴 금지 이슈로 인해서 중국이 좀 이 크립토 시장에서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슈들을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새해 맞이 새로운 재밌는 이슈를 가지고 오셨네요. 아, 네. 네. 혹시 뉴욕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메타버스로는 한번 가볼까 싶긴 한데요. 네. 저도 가보지 못해가지고 네. 가보고 싶은데 일단은 새해 맞이 행사죠. 타임스퀘어에서 항상 이제 새해 때 저희 뒤에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말고요.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서 새해 맞이로 이제 항상 볼드롭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거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TV로 이제 많이 보였을 거예요. 뭐 3, 2, 1 뭐 하면서 막 사람들 막 환송 지르고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건데 자 그거를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으니 가상 세계 이제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딱 보면서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트 플레이어 원인가요?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초가상 현실이죠. 내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만 움직이지만 그 이제 가상 현실 안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첫 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디센트럴랜드 상으로 가상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최초로 물리적 자산과 연결된 초고층 빌딩이다라고도 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어떤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뭐 그 건물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뭐 현실에서 뭐 진짜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된 어떠한 게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최초로 이제 물리적인 어떠한 그 자산과 연결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는 걸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봤을 때 뭐 지금 현재 뭐 한 20년 전이었나요? 20년, 30년 전? 뭐 일단 80년대, 90년대 이럴 때에도 막 그런 얘기가 있었죠. 막 이제 뭐 조금만 지나면 뭐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지가 뭐 알아서 운전을 하고 뭐 등등. 그때는 그 뭔 소리요? 자, 이렇게 했었지만 결국엔 지금은 그렇죠. 그죠? 핸드폰 하나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자, 그때는 허무맹랑했지만 지금은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사회에서 봤을 때 예전에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 다 되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런 초가상현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대체 뭐 NFT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실제로 10년 뒤, 20년 뒤에 또 바라봤을 때는 이거 실제로 실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그때는 믿지 못했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뭐 예전에 뭐 버블닷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신용카드도 그랬을 겁니다. 신용카드도 처음에 나왔을 땐 이거 뭐 다 빚지는 거 아니야? 이게 누가 해? 그리고 뭐 이거 뭐 누가 써? 뭐 이거 등등. 그다음에 뭐 카드 회사는 뭐 이거는 뭐 걔네들 뭐 자본이 뭐 샘솟나? 이거를 우리에게 거의 대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출인데 이걸 해준다. 자, 그런데 지금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죠. 요즘 보니까 고등학생들 쓰는 것 같던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될까? 아니면 이게 뭐지?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실현되면서 예전 뭐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초가상현실,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웹 소설이라던가 아니면 만화책이라던가 이런 가상현실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 가상현실에 대한 어떤 상상력은 거의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뭐 한 20년도 더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번 이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카운트다운하는 볼드롭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직접 뉴욕을 뭐 지금 현재 뭐 비행기를 타고 뭐 어떻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검사 받고 2주 뭐 진단 받고 가서 뭐 2주 또 뭐 격리 이런 거 안 해도 메타버스 상에서는 내가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구경도 할 수 있고 뭐 코로나지만 이제 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것도 또 구경할 수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슈만으로도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초가상 현실이 뭐 그래도 한 발자국 더 앞당겨지지 않았나 조금 더 이제 뭐 진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일단 할 때는 저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가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뭐 이제 진짜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있는가 뭐 헬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뭐 친구가 되면 좋고요. 뭐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진화를 할 것으로 뭐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있는데 뭐 지금 좀
뭐 2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인데 뭐 그냥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책은 꼭 읽어라. 뭐 그 정도일 정도로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와 그다음 메타버스에 대한 어떠한 중요도가 올라간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뭐 책을 읽으시다던가 아니면 투더 골드문이랑 같이 하시면 메타버스 얘기는 주구장창 할 겁니다. 메타버스 NFT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좀 이제 나아가서 이 미래의 어떠한 그 자금의 흐름들 이런 것들까지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호재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연말 왜 이렇게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새해 맞이 이벤트가 좀 적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상에서 이렇게 새해 맞이 이벤트가 또 열린다고 하니까 코인 대통령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도 이 행사 참여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호재는 2021년 마지막에 맞아서 2022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 2021년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규제를 많이 받았다는 게 뭐냐? 되게 좋은 겁니다. 긍정적으로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제 투자 자산이고 뭐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이제 인정을 해주는 자산으로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들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우리 기관들 지금 아주 진입 시점만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미국 시장에서 야금야금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물량 다 받아먹으면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방향성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 ETF 같은 경우도 이제 게리 겐슬러 SC 위원장님이 이제 승인을 해주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올해 이제 코인 상승에 가격 상승에 동인이 되었습니다. 네. 나올 만한 이제 규제는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엊그제 이제 35개의 법안이 또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정식적인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랑 함께 만약 10만 달러로 가려면 저 생각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자산 배분에 조금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2년 아마 지금 많은 IB 그리고 VC 투자자들 지금 언제 진입할까 이 시점만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우리 코인 대통령님 말 들어보면 메타버스, NFT, 지금 나이키, 아디다스 글로벌적 기업들 다 들어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 어마어마한 플랫폼입니다.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에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들 언제 이 시장에 들어올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데 또 규제안이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 시장, 선진국 시장들은 이 규제안을 지금 잘 만들고 또 우리 과세 정부에서 또 규제안 만들어줬으면은 이제 보상으로 과세해야 되니까 이 과세안까지 잘 만들어주는 이런 삼박자 지금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10만 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폐면은 이더리움은 약간 컴퓨터 같은 느낌을 하죠. ERC20 기반으로 만들어진 우리 생태계 코인들 굉장히 많죠. 또 NFT 코인 ERC721 기반으로 만들어진 NFT 토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내년에 이제 이더리움 2.0 가동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이 되면은 이제 에너지 과소비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해결이 되죠. 우리 가스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거래 속도나 이제 뭐 거래 비용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조금 전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더리움 생태계 아주 짱짱하죠. 짱짱한 걸 봤을 때 올해도 이더리움 많은 상승폭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루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양대 산맥 구조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현물 ETF 이제 승인 가능성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 ETF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에 비해서 조금 위험합니다. 조금 위험하고 또 한 가지 거래소 문제랑 이제 또
거래소 문제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현물 ETF 만약에 매수해놨잖아요. 우리 이거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또 문제점이 남아 있거든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이제 우리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이제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처럼 ETF 사면 되고요. 그때 이제 우리 ETF는 이제 현물 ETF를 사겠죠. 현물 ETF를 사가지고 하드 디스크 같은 이제 오프라인 상태로 안전하게 정말 인터넷이 안 되게 보관을 하거나 만약에 핫 웰렛에 보관할 경우에는 해킹 위험이 있는데 이거를 또 보험 상품을 통해서 해결하는 등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보관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는 방안성을 보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거래소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거래소 다 실명 인증하고 있죠. 송신자, 수신자 다 실명 인증을 하는 식으로 좀 더 약간 투명한 시장을 만들려는 이런 거래소 문제가 거래소가 또 개선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는 현물 ETF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현물 ETF가 승인되면 10만 달러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올해는 뭐 이 정도로 고생했고 2022년에 10만 달러 가자, 비트코인 20만 달러 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항상 기다려왔던 이 빅 호재, 대형 호재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때 정말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투더 골드문 내년에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